탈중국화, 즉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그 공급망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이런 공급망을 완성한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AI 투자는 90년대의 인터넷 혁명 아니냐 이런 거품론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그것보다 10분의 1 정도의 투자로 효율이 상당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이냐? 안녕하십니까, 장하의 클래스입니다.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를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과학, 기술, 자립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13차 또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의 돌파가 나왔던 것은 오랫동안 중국이 축적해온 세 가지 핵심 우위의 산업 고도화와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혁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산업 클러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다 탈중국화, 즉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중국의 장강 삼각주, 이거는 제가 있는 상하이의 근처에 이 장강 주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강 삼각주는 홍콩과 션전이 있는 중국 광동성 쪽의 삼각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삼각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에 있는 공급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공급망이 전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는데 이런 공급망을 완성한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현재 중미 양국의 AI 쪽에 과학기술 경쟁 분야는 매우 치열한데, 중국은 매년 1,100만 명의 대학 졸업생 중에서 40%가 넘는, 즉 500만 명 정도가 STEM에서 이공계 쪽의 졸업생입니다. 이들의 비중은, 그리고 숫자는 미국과 일본, EU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시장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이미 가격이라든가 또 품질, 규모의 시험,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해외로 진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내지는 경쟁력과 관련된 우위를 확보한 다음에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우위점이 6G라든가 양자기술, BCI, 또 핵융합, 차세대 바이오 이런 쪽에 어찌 보면은 다소 좀 SF 같이 들린다고까지 평가를 하는 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돌아보면은 챗GPT가 처음 나오자마자 서방의 전문가들은 GPU의 컴퓨팅 파워, 즉 연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은 4차 기술혁명에서 뒤처질 수 있다. 왜? 챗GPT가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들을 했었지만, 지금은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AI의 하드웨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또는 응용 생태계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에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부족한 것은 당연히 GPU, AI 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산력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인재, 인프라, 데이터는 강합니다. 인재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AI의 필수적인 전력 공급 또는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이런 쪽에는 중국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선제적으로 AI 관련된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죠.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이 되어야 하는 AI에서 중국은 제조업 또는 스마트 자동차 또는 국민들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그런 쪽에서 쌓여있는 막대한 데이터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부족한 것인 연산력을 꽤나 효과적으로 벌충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이른바 딥시크 모멘트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중국은 미국의 AI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LLM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AI 인프라에만 6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중국은 얼마를 투자하느냐? 그 10분의 1 정도인 5천억 위엔, 달러로 얘기하면 한 700억 달러 정도 되겠죠. 그 정도만 투자를 합니다. 이 정도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있지만, 모델의 성능 면에서는 과연 10배 차이가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미국을 초월하지는 못해도 못지않은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중국의 LLM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원래 자기들이 혁신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껴 써도 잘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이라고 보거나 그것을 시장이라고 보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AI 투자는 90년대의 인터넷 혁명 아니냐 이런 거품론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은 그것보다 10분의 1 정도의 투자로 효율이 상당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이냐? 둘 다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픈소스 기반의 저렴하고 실용적인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수천만 개 기업 그리고 일반 가정에까지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상업화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서 연산 자원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AGI, 범용 AI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AI 경쟁에서 서로 다른 것은 저는 이것이 1960년대에 아주 먼 얘기 같지만 별로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내지는 우주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당시에 승과 패는 누가 먼저 달에 착륙했느냐 이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승패는 뒤에 갈렸죠. 우주 기술이 즉 우주에서 쓰려고 개발했던 기술이 민간의 산업 그리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파급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었는데 미국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올리고 또 국민들의 생활 속에 우주에서 파생된 기술 예를 들면 진공청소기 또 마이크로 오븐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매일 자고 있는 침대 매트리스 그 당시에 시몬즈입니다. 시몬즈 매트릭스의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일상용품 속으로 적용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강력한 경제적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창출이 되면서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기술에만 풀 배팅을 했고 백성들하고 괴리를 만들어 놨던 소련은 이런저런 이유가 더 추가되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에서 그 당시에 미국처럼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둘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훨씬 더 응용 내지는 실용적인 상업화를 더 빨리 하고 있는 이 경로를 더 빨리 탐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생산성의 향상이 과연 실질적인 기여를 얼마나 할 것이냐 중국이 상당히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중국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그리고 우리도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했다고 판단했던 것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나왔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중의 그런 경제전쟁, 무역전쟁 뭐 이런 거였겠죠. 관세로 대표되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문제는 굉장히 작아진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로 미루어진 문제겠지만 그런데 중국은 그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과학기술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돌파를 해오고 있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니고 그럼 뭘까요? 역시 일상적인 소비와 민생의 문제 저물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중국 국내에서 수많은 민간 사이드의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타진을 하고 계속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 부진은 사회보장의 미비와 부동산의 불안정,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가져오는 그런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원인이겠죠. 첫 번째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과 계층 간의 그런 사회보장의 불균형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중국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비를 꺼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는 사회보장 체계의 강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중국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을 우리가 매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비로 전환할 것인가는 우리보다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사회보장 제도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 투입의 규모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의 불균형 문제가 큽니다. 도시의 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농민이라든가 농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고리입니다. 현재 농민의 월 사회보장 금액은 한국 돈으로 한 45,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45,000원을 가지고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이런 사회보장 금액을 15차 5개년 계획 앞으로 5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서너 배 정도 올려준다는 그런 기본 틀을 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은 된 것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정도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 농민공들도 불안이 어느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겠죠. 그럼 그게 얼마나 될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2030년 5년이 지났다고 보면 사회보장 분야에서 그 정도 지출을 감당을 한다고 할 경우는 GDP 대비해서 한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리포트들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가지고 그런 불안감 아니면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중국도 아마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계획이 있는 15차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외에도 소비도 중시한다는 그런 접근을 할 것이고 향후에는 주민들의 소비 비율도 재고를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일 것입니다. 그 숙제는 지금 중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의 불안정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과거 일본을 보면 부동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조업이라든가 테크만 가지고서 디플레이션, 저물가를 벗어나기는 거의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중국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는 일자리에 기여하는 부분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게 안정되지 않고서는 체감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국민들의 1, 2선 도시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재고 부동산을 정부가 사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런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고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돌파도 있었고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장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만 준다 그러면 중국 경제 쪽에는 상당히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 가장 커 보였던 그런 문제들은 지금은 외려 줄어들어 있는 문제이고 그런 반면에 작년에는 2, 3순위로 내려가 있었던 민생 내지는 부동산 문제는 지금 현재는 테크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가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더 중시될까? 부동산 문제가 지금보다 작아져 있을까? 저는 지금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더 가지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